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늦장가를 간 남자 교사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을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친구 같은 선생님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조차도 못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집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선생님도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보다도 더 오래 함께 있죠. 그러다 보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는 학생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서 늘 밝은 아이도 있지만 불우한 환경 때문에 늘 얼굴에 그늘이 진 아이도 있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런 제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시고는 그 후로 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4살 때쯤 집을 나갔으니 기억이 날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진도 한 장 없으니까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기억하기 싫은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빌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동네였는데 저와 아버지는 그 빌라촌 반지하에 살았어요. 습기 때문에 벽지는 늘 곰팡이가 피어있고 쿰쿰한 냄새가 났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도무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집이었죠. 그 당시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특별한 기술은 없으셔서 그냥 잡부 노릇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는 성실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늘 일을 나가셨고 벌이도 제법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닭을 먹을 정도였죠. 사회가운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좋은 아버지셨네요.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허리는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연세였지만 그동안 몸을 함부로 써온 탓에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거의 2달 가까운 치료 끝에 아버지는 다시 일을 나가시게 되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손에는 늘 소주가 들려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안주도 없이 소주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3병, 4병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아버지는 만취한 상태에서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네요. 허리가 아프셔서 일은 일대로 못하시는데 버는 돈은 족족 술 사는데 쓰시니 살림은 갈수록 안 도와졌어요. 거기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성격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술만 드시다가 주무셨는데 언제부턴가는 저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너 때문에 그 여자가 집을 나갔다거나 너만 아니었으면 이 고생을 하며 살 일은 없었을 거라거나 술에 취한 아버지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제게 모두 뱉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정말 예민하거든요.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4살, 5살 아기들이라면 예민해도 다루기는 훨씬 쉬울 거예요. 하지만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사랑과 관심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기에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 성격이 좋을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자다가도 다시 이불 속에 숨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땐 제 마음에 화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돈을 빼앗기도 했어요. 담배는 당연히 피웠죠. 흔히 문제아라고 하는 학생들이 하는 짓은 죄다 했어요. 사실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경찰에 붙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심한 짓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주변에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공부도 당연히 뒷전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제가 무서워 쉬는 시간에도 제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저를 껄끄러워하셨어요. 성격은 포악하고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가 제가 또 덩치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도 긁어부스럭 만들고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다들 저를 피할 때 그 선생님만은 저를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어도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빼놓지 않고 혼내셨습니다. 때때로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셔서 고민거리를 물으셨어요.
선생님이 물었다고 단번에 제 속내를 털어놓진 않았지만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친아버지마저도 욕설을 퍼붓는 마당에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중1을 보내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때 학교에서 말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도 제 소문이 나서 저와 같은 반에 있으려는 사람이 없었네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제가 있는 반에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속상했어요. 제가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키긴 했지만 그건 다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막 나가도 제 나름의 선이 있었는데 학교에선 조용히 있자는 거였죠. 뭐가 어떻게 됐든 졸업은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절 피했으니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서주신 것도 역시 선생님이셨어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출산 후 이제 막 복귀를 하신 거였는데도 말이죠. 2학년이 되어 새로운 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으로 그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겉으로는 귀찮다며 투덜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그렇다고 제 생활이 바뀌진 않았네요. 선생님이 걱정하실까봐 전처럼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아버지의 폭언과 욕설은 조금 덜해졌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면담 시간에 선생님께서 물으시더군요. 영준아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직 한 번도 아버님께서 학교에 오시거나 한 적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이니? 제가 말을 안 하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도 아버지에 관해 물으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요. 문제?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니? 선생님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울컥 서러움이 북받치더군요. 어머니가 없는 것도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신 것도 그리고 이후에 달라져버린 아버지의 모습도 전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셨네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했죠. 아마도 그때 저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길 바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아마 한참을 울었을 겁니다. 제가 좀 진정이 되어가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영준이가 그동안 혼자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지만 아버지의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순 없단다. 그렇지만 다른 건 도와줄 수 있지. 다른 거요? 그래,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니?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이런 상황에서까지 공부를 말씀하시는구나 싶었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셨으니 저는 묵묵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준이의 사정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건 선생님도 알겠어. 하지만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단다. 너도 언젠가는 성인이 될 텐데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하지만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될까요? 이미 1년이나 허비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에 대학도 못 갈 테고.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영준이 내가 노력하기에 달린 거란다. 이 선생님도 학창시절에는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잖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을 믿어보렴. 영준이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사실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원래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다가 1년이나 놀았으니 따라가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저분하던 머리도 자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지내며 그동안 손에서 놓았던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뭔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저 제 옆에서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며 중학교를 지내고 보니 제 성적이 상위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셨고 살림은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도 제 성적만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친구들도 제법 생기고 선생님들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중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던 날 저는 선생님을 붙들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셨던 선생님과 헤어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의 등을 쓸어내리시며 말씀하셨죠. 영준아, 지난 2년간 수고 많았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마음 잃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알겠지? 그렇게 저의 중학생 시절은 한편으로는 화려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지만 공부만이 답답한 삶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늘 선생님이 그리웠지만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제대로 된 어른이 된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친 저는 지방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한 선택이었지만 어느 대학에 가더라도 사범대에 가면 선생님이 될 수 있었으니 상관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몰랐지만 어느새 제 꿈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학 생활은 남들보다 몇 배 더 치열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며 집을 떠난 저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어요. 어차피 도와주실 일도 없었고 괜히 돈 나갈 일만 더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혼자 지방에 내려와 살면서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물론 생활비가 없어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손으로 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읽는 전공서적 한 페이지가 시험에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한시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임영구 씨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쳤지만 2번이나 낙방했네요. 학비를 벌며 학교에 다닌 탓에 다른 친구들보다 졸업도 늦었는데 시험에도 2번이나 떨어져서 그때는 많이 속상했죠. 하지만 저는 공부를 그만두지 않았고 마침내 3번째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처음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을 때나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제 꿈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고 어엿한 한 명의 어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임영구 씨에 합격한 후 저는 지방의 중학교의 역사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맡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사실 중학생이라고 해도 아직 애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고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시지만 막상 학교에서 보면 녀석들은 여전히 애입니다.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는 이상하고 위아래로 잡아 늘려놓은 것처럼 다들 길쭉길쭉한데 아직 덜 자라서 코에는 수염 비슷한 게 나있고 그 어설픈 모습이 꼭 닭 중에서도 중닭 같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니 문득 절연한 아버지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며칠 날을 잡아서 정말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어요. 하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연락처도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예전 기억을 더듬어 전에 살던 집에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실지도 확실치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었네요. 그런데 막상 집을 찾아가니 아버지는 여전히 그 반지하 빌라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살 때보다 집은 훨씬 더 엉망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한눈에 봐도 병세가 심각한 모습이셨죠. 그날 저는 힘없이 웃으시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저는 당연히 간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식사도 불규칙하고 음주도 잦아서 장기 곳곳이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정도였네요. 아버지를 찾고 또 보내드린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분기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암담했던 청소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우울했고 목표를 잃어버려 무기력했죠. 하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는 다시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저를 오라매고 있던 사슬 같은 게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되었죠.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의욕이 넘쳐섰습니다. 아이들이 귀찮다고 할 정도로 따라다니며 성격은 어떤지, 반 분위기는 또 어떤지, 혹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 모두가 다 선생님께 배웠던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한 아이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늦었어요.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평소 성격도 밝고 공부는 무척 잘해서 평가시험 같은 걸 보면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는 연로하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저는 삐뚤어졌지만 그 아이는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나이가 참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이를 많이 도와주었죠. 때로는 책이나 문제집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돈이 없어서 현장 체험학습에 빠질 것 같으면 제가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제 도움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을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셨단다. 그분 덕분에 이렇게 선생님이 된 거야. 나는 그때 그 선생님께 받은 걸 너한테 갚는 거고.
그러니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단다. 정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면 돼. 그제야 아이는 제 도움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영특한 나이였어요. 저였다면 도와주는 게 고마워서 넙죽넙죽 받았을 텐데 아이는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이후 아이는 별탈 없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종종 연락이 왔어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뜬금없이 울먹이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왜 울어 선생님,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만사 제쳐두고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병원에 있던 아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대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는데 어찌나 안쓰러워 보이던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에게 기댈 어깨를 빌려주는 것뿐이었네요. 할머니의 장례식은 제가 나서서 치러드렸습니다.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라도 돕고 싶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 남은 피부치가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 덕분인지 그 후로도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네요.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버는 돈의 일부는 그 아이를 돕는 데 썼습니다. 보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런 환경이라서 더 공부를 붙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이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첫 등록금은 제가 선물로 내줬습니다. 교사 월급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바로잡아주신 선생님이 생각났죠. 지금 제 모습을 보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선생님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리운 마음, 죄송한 마음뿐이었네요. 대학에 들어간 뒤로도 아이는 종종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사실 그때는 이미 아이라고 부르면 안 됐지만 한번 그렇게 부르니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군대를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그 맘때쯤 저는 이미 40살이 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죠. 애초에 결혼할 마음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거 하나, 결혼만큼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던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고 공무원이라는 걸 빼면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월급 중 상당 부분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재단에 기부하거나 한 건 아니고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찾아 도움을 주는 정도였어요. 제 깜냥에는 딱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나야 잘 지냈지.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구나. 저도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주말? 딱히 할 일은 없다만 왜 그러니? 그게 아이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있는데 가족이 없어서 상견례를 건너뛰자고 했더니 여자의 어머니께서 저를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분이 왜 나를? 실은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연락하고 지내냐고 하시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감사 인사도 할 겸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얘기를 듣는데 좀 애아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가족은 아닌데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고 또 그거 못할 건 뭔가 싶기도 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다 커서 조만간 결혼할 녀석이 소리까지 지르며 좋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에, 그것도 자식도 아니고 제자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에 있어서 주말에 부랴부랴 챙겨서 올라갔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 예약된 식당에 가보니 어느새 훤칠하게 자란 녀석이 막대기 마냥 뻣뻣하게 굳어서 혼자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이 녀석아 뭘 그렇게 굳어있어. 무슨 죄 지었어? 네.
아, 선생님 와주셨군요. 당연히 와야지. 제자가 결혼한다는데 이것도 못해주겠니? 저는 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 만난 게 워낙 오랜만이라 할 얘기도 많았고요. 그렇게 지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시간이 되었고 제자가 만난다는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얼굴이 예전 제 은사님과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자는 제가 놀란 것도 모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곧바로 따라오셨던 모양이라 저도 얼른 안색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어온 분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선생님. 응? 설마 너 영준이니? 정말 영준이 맞아? 네, 선생님, 저 영준이에요. 제자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설마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들어오신 분은 저를 방황해서 꺼내주셨던 바로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새 환갑이 다 되신 선생님의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예전처럼 저를 안고 등을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오히려 고맙구나. 죄송해요. 찾아뵀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선생님. 하지만 아직 선생님의 기대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선뜻 찾아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못 만나게 될 줄 알았던 선생님을 다시 만나니 기쁘면서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런 저를 다독해 주셨죠. 그날 만남의 주인공은 제자와 제자의 여자친구였는데 저 때문에 시작부터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네요. 제가 진정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제사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네요. 사실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그냥 같은 선생님으로서 그런 훌륭한 분을 한번 뵙고 싶었던 건데 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훌륭하다뇨? 저는 그저 선생님께 받은 걸 그대로 물려줬을 뿐인데요. 난 대학 등록금까지는 안 내줬는데 너 지금 선생님한테 투정 부리는 거니?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설마 내가 그걸 타박하겠니? 그나저나 너는 어떠니? 결혼은 했고? 아니요. 어쩌다 보니 아직 혼자네요. 뭐?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에 선생님이 진심으로 놀라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이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녀석아, 제대로 어른 노릇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지. 왜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 딱히 생각이 없어서요. 저 좋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 녀석 잘하는 거 보면서 부모 체험은 다 했으니 만족합니다. 그거랑 같니? 하여튼 너는 예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손이 많이 가는구나. 내가 한번 자리 알아볼 테니 기다려봐라. 예.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선생님, 저 벌써 44살이에요. 나이가 뭐 별거니?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나오라면 제깍 나오기나 해. 선생님도 나이가 드시니 아줌마가 다 되셨더라고요. 괜찮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셨습니다. 괜히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와 제자의 여자친구가 빵 터졌네요. 어쨌든 그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날 선생님은 기어이 제 연락처를 가져가셨고요. 그렇게 몇 달 후 제자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둘 다 정말 선남선녀더군요. 제 아들은 아니지만 잘하는 모습을 지켜봤더니 마치 자식이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을 다 보고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앉았는데 선생님께서 웬 여자 한 분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넌 여기 와서도 혼자 밥 먹니? 달리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이고, 하여튼 수겹기는 여기 인사드려라. 강 선생님이라는 분이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영입니다. 선생님께서 인사를 하라고 하셔서 하긴 했는데 누군가 싶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동글동글한 인상이 참 편안해 보이는 여자분이셨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두 사람 다 나이가 있으니 괜히 이것저것 간 보지 말고 얼른 날짜부터 잡아. 주례는 특별히 내가 봐줄게. 나 어디서 주례 같은 거 봐주는 사람 아닌데 두 사람만 특별히 해주는 거야. 선생님께서는 난데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호호 웃으시며 쌩안이 사라지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강 선생님이라는 여자분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하도 분위기가 어색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만날 사람이 있으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아, 네, 그런데 선생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게 많이 어색했지만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 참 좋은 분이시더군요.
성격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했지만 어느새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덕분에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다음 달이면 쌍둥이까지 태어날 예정입니다.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언제든 파도에 떠내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 덕분에 제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이제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이뤘고요. 요즘도 선생님과는 종종 연락하고 지냅니다. 어쩌다 연락이 좀 늦으면 제자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등 결혼하더니 아내만 챙긴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반가운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